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차 30대 여성입니다. 사실 저는 살면서 딱히 큰 고난이라는 걸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재벌은 아니지만 여유 있으신 부모님 밑에서 부족함 없이 무탈하게 자랐고 태생적으로 큰 욕심이 없는 성격인지 남 부러워하는 것 없이 제 인생에 만족하며 살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누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아 부모님이 제게 해주신 만큼 자식의 본분을 다하려 했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적도 나쁘지 않게 대학도 잘 간 편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운명처럼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남부럽지 않은 결혼식을 올리고 과분한 사랑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너무 교만하게도 제 인생이 앞으로도 계속 탄탄대로일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그런 제게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큰 불행이 찾아왔고 그 일로 저는 오장육부가 끊기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참 힘든 시간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절에도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고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 제가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저는 중산층 가정에서 무탈하게 자란 사람이었고 제가 좋은 부모님을 만나 그런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던 게 누구보다 행운이라는 걸 잘 알지만 그런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은 남편을 만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게 한결같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은 좋은 가정에서 잘 배우고 자란 티가 나는 예의 바르고 싹싹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인기가 많았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을 남몰래 흠모하곤 했었죠. 대학 시절 남편을 처음 알게 되며 제가 남편을 꽤 오래 짝사랑해왔거든요. 그러다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고 연인이 되며 바라던 사랑이 이루어진 저는 남편과 행복한 연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데이트를 한 건 아니었지만 저는 그냥 남편과 있는 시간이 늘 행복했어요. 한겨울에도 쌀쌀한 바람 맞으며 붙어있는 게 좋았고 물 한 병 들고 걸어만 다녀도 그냥 웃음이 나고 즐거웠죠.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같이 있으면 즐겁다 보니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얼마나 행복해질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결혼 얘기를 진지하게 시작하고서야 남편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대학 시절부터 워낙 알뜰살뜰하게 살고 성적장학금 받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검소하게 지냈던 탓에 저는 남편의 집안 형편이 어떤지 잘 알지 못했어요. 남편의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만나지 않을 것도 아니고 그때는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도 궁금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며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갈 때가 되어서야 생각보다 부유한 남편의 형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댁이 원래 대대손손 여유가 있었던 집안에다가 아버님께서 사업을 크게 하시는지 저희 집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부잣집이더라고요. 저희 집도 전문직 하시는 부모님 덕에 여유가 없는 편이 아니었는데 시댁은 그냥 TV에 나올 법한 그런 부잣집이었어요. 어디가 끝인지 안 보이는 너른 마당에 벽돌 한 장 한 장 공들여 지은 듯한 그림 같은 집에 제가 그동안 알던 남편의 모습과는 새삼 차이가 나더라고요. 대학 시절 남편은 몇 년간 똑같은 셔츠를 입고 다니며 직접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벌이를 할 정도로 보통 학생들과 다를 것 없는 학창시절을 보냈거든요. 심지어 돈 한 푼 허투루 쓰지 않으려 가계부까지 적는 꼼꼼한 모습에 젊은 친구들답지 않아 놀랐는데 그랬던 남편이 이런 부잣집 도련님이라는 게 선뜻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안 사정을 숨기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내가 형이 너를 놀래켰나 봐. 놀랐으면 미안해. 작정하고 숨긴 건 아니니까 기분 나쁜 건 아닌데 좀 놀라기는 했어.
나는 그동안 오빠가 워낙 열심히 달려와서 꼭 자수성가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줄 알았거든. 내가 오빠가 고생하는 걸 오랫동안 봐왔잖아. 학교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 다니면서 성적 장학금 받겠다고 코피 쏟으며 공부하고 지금 회사 들어가려고 스펙 쌓느라 힘들었던 것도 알고 면접 준비하고 자소서 쓰는 거 내가 다 봤잖아. 그래서 생각을 못했나 봐. 보통 오빠 정도 집안이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니까. 그리고 사실 이 정도면 부모님 덕 보면서 편히 지낼 수도 있는 건데 말이야. 어렸을 적부터 알던 친구들 보면 그런 애들이 없는 건 아니야. 믿을 구석이 있으니 뭐든 적당히 하고 성적 안 돼도 유학 다녀오고 굳이 취직 안 해도 먹고 살 걱정 없는 애들 내 주변만 해도 꽤 많거든. 근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 내가 운이 좋아서 이런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건 전부 아버지 덕분인 거잖아. 나는 우리 아버지가 힘들게 이루신 것들을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이 여유는 전부 아버지 몫이고 나는 내 힘으로 해내야지. 솔직히 주변에서 너는 인생 걱정 없겠다며 쉽게 생각하는 것도 듣기 싫고 그래서 더 보란듯이 열심히 살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 아버지 그늘 뒤에 숨어 편히 사는 것보다는 좀 고생스럽더라도 내 힘으로 이뤄내고 싶었거든. 그게 내가 만들어가는 내 인생이니까. 그렇다고 나만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알다 보니 나만 유별나게 별로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 없거든. 남편은 아버님이 이루신 것으로 자신이 이득을 볼 수는 없다며 혼자 힘으로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덕분에 회사에서도 인정받았고 그 모든 걸 당연한 노력이라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저희 남편은 아버님 덕을 보기보다 평범하게 회사 생활하는 걸 만족했지만 사실 시아버님은 하나뿐인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기를 원하셨어요. 남편도 그런 아버님의 마음을 알지만 자신은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된다며 마다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아버님이 제게 남편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혹시 남편이 제 말은 듣지 않을까 싶으셨던 거죠. 시부모님에게 다른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3대 독자 외동아들이 회사를 물려받지 않으면 공들여 키우신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까 아버님이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렇다고 저희 남편이 아버님 회사에 누가 될 만한 사람도 아니었고 오히려 하기만 한다면 아버님께 누가 되지 않으려 누구보다 더 열심히 회사를 일으킬 사람이었죠. 그 점을 아버님도 잘 아시기에 남편을 설득하고 싶어 하셨던 거고요. 그런 아버님을 모른 척할 수 없었던 제가 남편을 설득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남편이 고집을 꺾고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사장직에 오를 생각은 없다며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갔어요. 대기업 다니던 남편이 중소기업인 아버님 회사로 이직을 한 것이 오버스펙이었기에 직원들은 처음에는 남편이 사장님 아들인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며 결과로 실력을 보인 덕에 결국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결혼 후 아버님 회사 일을 도우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던 남편은 뭐든 열심히 하는 모습처럼 남편으로서의 도리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연애 시절 다정하던 그 모습 그대로 결혼해서도 변치 않던 남편이었거든요. 사뭇 차갑고 무뚝뚝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정말 애교 많고 다정한 남편 덕분에 저희는 여전히 깨가 쏟아지는 금슬 부부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 말이라면 껌뻑 죽는 애처가였죠. 오죽하면 아버님도 꺾지 못하셨던 남편 고집을 제가 꺾은 것을 보고 시부모님도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시부모님 앞에서도 서스럼 없이 저를 대했고 시댁에서도 제가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가끔은 시어머니 앞에서 괜히 민망하고 머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왠지 못마땅해 하시는 듯 했죠. 아휴,
저 팔불출 또 저러네. 니들은 이제 신혼도 아닌데 왜들 그렇게 붙어 다니니? 아니, 중현이 쟤는 네가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하다니? 왜 맨날 똥마려운 개마냥 안절부절 못하는지 원. 중현 씨가 원래 좀 그렇잖아요. 제가 애도 아닌데 걱정이 되나 봐요. 걱정도 정도껏 해야지. 내가 너를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심부름 좀 시키려는 것도 못하게 맞고 나서니 내가 내 며느리도 편하게 대하지를 못하겠다 얘. 아유, 어디 며느리가 상전도 아니고 부담스러워 말이라도 붙이겠니? 죄송해요 어머니. 중현 씨가 좀 주책이죠? 아니 그냥 주책 정도야? 저 정도면 어디 가서 모자라다는 소리 듣지. 나는 쟤 하는 짓 보고 어디 나사라도 빠진 줄 알았다. 아무리 지 마누라가 좋다 그래도 저렇게 주책맞게 유난 떠는 게 맞는 일이니? 아휴, 푼수도 저런 푼수가 없지. 근데 너 저런 게 좋니? 나 같으면 맨날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면 숨막혀서 같이 살기 싫겠다. 아니, 너는 어디 모자란 것도 없는데 왜 우리 충현이랑 결혼을 했어? 차라리 더 잘나고 좋은 남자 만나지. 예? 오빠가 가끔 너무 과해서 싫었을 때가 있긴 있죠. 근데 그래도 좋아서 그러는 걸 어떻게 싫어해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오빠한테 많이 부족하지. 오빠가 어디 가서 모자랄 소리 들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휴, 아휴, 밖에 나가서 부모 망신이나 시키지 말아야 할 텐데. 저희 남편이 저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좀 유별스러운 점이 있기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봐야 자상한 남편의 모습일 뿐이었고 어디 가서 실없다 소리 들을 정도는 아니라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모습들이 보기 불편하신지 저렇게 불만스러운 말씀들을 자주 하곤 하셨습니다. 남편에게 대놓고 주책 부리지 말라며 혼도 내시고 남들 앞에서도 푼수짓 떨지 말고 부모 망신 시키지 말라며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럼 남편은 그저 조용히 있고 아버님께서 괜히 머쓱하신지 시어머니에게 젊은 애들 금슬이 부럽느냐며 농담을 하시며 시어머니 기분을 풀어주곤 하셨죠. 솔직히 저는 그게 그렇게 화를 내실 일인가 싶어 당황스러웠지만 어른들 보시기에는 껄끄러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원래 보통 시어머니들은 아들 사랑이 특별하시잖아요. 거기다 저희 남편은 외동아들이다 보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곱게 키운 아들 하루아침에 며느리에게 뺏긴 것 같아 속상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여러 번 비슷한 일을 겪다 보니 이게 그냥 흔한 시어머니 마음은 아닌 것 같다 싶더라고요. 어머님 행동이 그냥 며느리를 질투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 아들이 정말 못마땅하신 듯 제 앞에서까지 남편 흉을 보셨거든요. 근데 너는 제가 정말 좋아서 같이 사는 거니? 예? 그쵸. 당연히 좋아서 살죠. 저런 애가 정말 좋아? 저런 애가 어디가 좋니? 아니, 집에 돈 있는 거 말고 충현이 제가 뭐 볼 게 있다고? 아휴, 너는 남자 보는 눈 참 없다. 어머니, 괜히 제 앞에서 아들 자랑하기 민망하셔서 그러세요? 중현 씨가 볼 게 왜 없어요.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훤칠하고 그리고 착하고 성실하잖아요. 애초에 저는 중현 씨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닌데요. 중현 씨가 땡전 한 푼 없는 남자였어도 저는 중현 씨랑 결혼했을 거예요. 너 그 말 진심이니?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너 내 앞이라고 괜한 소리 하지 마라. 거짓말 하려면 입에 침이라도 바르든가. 중현이 제가 잘났다는 얘기는 내 생전 처음 듣네. 옛날부터 쟤는 못난이 모지리로 유명했어. 저 얼굴도 나이 들어서 겨우 핀 거고. 어릴 적에는 얼마나 못나는 줄 아니? 어찌나 못생겼는지 내가 제 사진 찍어주기가 싫더라. 코도 낮고 눈도 쭉 째져서 못난 얼굴 괜히 찍으면 뭐하니? 필름 아깝게.
그래서 나이 들면 차라리 성형을 시킬까 했더니 지는 그런 쪽으로 컴플렉스가 없는지 그냥 생긴 대로 산다 그러대.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곳 있으면 좀 메꾸고 꾸미고 살 것이지. 그놈의 고집을 영 안 꺾었어. 그래서 저놈 저거 결혼이나 할까 싶었는데 어디서 너같이 콩깍지 시내를 데려올 줄이야. 나 같으면 쟤랑은 같이 못 살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 너도 참 대단하다 대단해.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이 볼 것 없고 못생겼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남편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호감형인 얼굴이었어요. 대단한 미남은 아니었지만 어디 가서 못났다는 소리 들을 정도는 아니었죠. 오히려 요즘으로 치면 훈남 정도 되는 얼굴이라 대학 시절에도 인기가 많았던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못난 얼굴은 절대 아니었는데 그런데도 그런 남편이 어렸을 적부터 너무나 못생겼다며 사진첩도 들여다보기 싫다고 하시는 어머니가 저는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그것 말고도 어머니는 제 앞에서 남편흉을 참 많이 보셨어요. 팔불출이라 푼수다, 못생겼다 뿐만 아니라 하다하다 남편이 밥을 먹는 꼴도 보기 싫다며 복스럽게 잘 먹는 남편 앞에서 돼지같이 식탐만 많다며 혀를 끌끌 차셨어요. 부모는 자식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고 하던데 그런 모습들을 보며 저는 무척 의아했습니다. 다른 시어머니들은 하나뿐인 아들을 끔찍할 정도로 사랑하신다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굳이 표현을 하지 않으시는 건지 아니면 주책 맞아 보이실까 일부러 제 앞에서 더 그러시는 건지 대체 왜 저러시나 싶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이상했지만 그냥 시어머니의 성격이 시니컬하신 줄만 알았고 설마 어머니가 아들을 미워하실 일 있겠냐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 원래부터 어머니가 엄하셨다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혼도 많이 나고 칭찬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데 아무래도 귀한 외동아들이라 버릇이 나빠질까 걱정하신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긴 남편은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잣집의 하나뿐인 자식이고 3대 독자라 주변에서 다들 우냐우냐 했었대요. 특히나 시할머님께서 살아생전 남편을 끔찍이 여기셔서 그 문제로 시어머니와 고부관계가 생기기도 하셨나 보더라고요. 가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할머님 얘기를 하실 때마다 치를 떨며 손주 사랑이 유난이다 하셨거든요. 남편이 그때 너무 사랑받아서 자기 잘난 줄만 알고 교만하다고까지 말씀하셨죠. 남편도 그런 연유로 어머니가 엄하신 줄만 알고 지냈다니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시어머니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은 이상한 시어머님의 걱정을 묻어두고 저와 남편은 여전히 사이좋은 부부로 몇 년째 신혼 같은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회사 일을 돕던 남편은 그 사이 좋은 성과를 보이며 시아버님을 기쁘게 했고 이제는 웬만한 아버님의 업무를 전부 도맡아 할 정도였어요. 그렇다 보니 아버님도 남편을 더욱 믿고 일을 맡기셨고 남편이 그만큼 바빠질 수밖에 없었죠. 가끔은 남편이 주말에도 출장을 떠나며 너무 바쁜 탓에 외롭기도 했지만 가족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 불평 한 번 없이 남편을 독려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워낙 딸처럼 예뻐하시다 보니 안부도 자주 묻고 가끔 바쁜 남편 대신 맛있는 거 사주시겠다며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셨거든요. 그래서 원래라면 아버님의 전화가 아주 반가웠어야 할 건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왠지 그 전화를 받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뭐랄까 아주 불안한 마음이 들었달까요? 전화를 받지도 않았는데 그런 기분이 들어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그래도 아버님 연락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전화로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혜영아, 너 지금 집이냐? 네, 집이에요. 왜 그러세요, 아버님? 목소리가 많이 떨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혜영아,
놀라지 말고 내 말 들어라. 지금 옷 챙겨 입고 곧장 병원으로 와라. 내가 주소 보내줄 테니 차 몰지 말고 택시 잡아서 타고 와. 병원이라뇨? 아버님 어디 아프세요? 지금은 묻지 말고 그냥 얼른 와. 아버님, 왜 말씀을 제대로 안 해주세요? 저 무서워요. 설마 중현 씨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죠? 안 그래도 중현 씨가 아까부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출장 일찍 끝내고 돌아오겠다고 했었는데. 혜영아, 중현이가 말이다. 중현이가 사고를 당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중현 씨가 사고를 당했다뇨. 미안하다, 아가. 다 내 탓이야. 내가 갔어야 할 출장을 중현이 그놈을 보내는 바람에 돌아오는 길에 뺑소니 차량에 치여 사고가 났다는구나. 사고가 크게 났는지 차는 흔적도 없고 사람만 겨우 구한 모양이야. 나도 전화 받고 가는 중이니 우선 너도 빨리 오는 게 좋겠구나. 남편이 출장을 다녀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얘기에 저는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분명 몇 시간 전까지 저와 연락하면서 여느 때처럼 맛있는 거 사들고 오겠다던 남편이었는데 그런 남편이 오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하필이면 뺑소니라니 심장이 떨어지는 듯했죠. 게다가 평소에는 진중하고 침착하시던 아버님이 그렇게 정신없이 흐느끼시는 것을 보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상상도 되지 않았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지만 더 생각할 새도 없이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의식 없이 처참한 몰골로 누워있는 남편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대체 얼마나 다친 건지 입고 있던 옷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닳고 찢겨 있었고 피를 많이 흘린 건지 하얗던 셔츠는 빨갛게 물이 들어 있었고 남편의 얼굴은 창백하더라고요. 거기다 온몸은 차량 파편에 찢겨 여기저기 너덜너덜 되어 있었고요. 얼굴은 대체 얼마나 다쳤는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심한 상태였어요. 상태가 어찌나 심각했던지 제가 순간 저희 남편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였죠. 여보, 중현씨, 이게 무슨 일이야? 세상에, 여보, 어떡해, 죽지마, 중현씨, 제발. 아가, 진정해라, 진정해. 중현이 이제 수술 들어가야 한단다. 수술 받고 나오면 우리 중현이 괜찮을 거야. 분명 그럴 게야. 남편은 응급환자로 이송되어 제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버님은 그런 남편을 붙들고 우는 절 보며 괜찮을 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님도 걱정되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거고 저도 당연히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상황은 너무나 최악이었어요. 다급한 의료진들의 모습에 더 불안해졌지만 저는 남편이 저를 두고 떠나지 않을 거라고 분명 다시 밝은 모습으로 일어날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10시간이 넘는 긴 수술을 몇 번이나 받은 후에도 남편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목숨만은 건진 것을 다행이라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겨우 숨만 붙어 있을 뿐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모두 당신 탓이라며 자책하다가 쓰러지시고 시어머니도 병원 떠나가라 울부짖으셨어요. 저도 현실을 믿지 못하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죠. 그런데 그 와중에 언뜻 본 시어머니 얼굴이 이상하게도 눈물 한 방울 젖어 있지 않더라고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 중에 보게 된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무뚝뚝한 어머니셨다 해도 어떻게 자식의 생사 앞에 저리 초연할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울부짖는 소리만 내시는 시어머니가 낯설 정도로 이상했지만 사람이 너무 심한 충격을 받으면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기에 저는 어머니도 그런 경우일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링거까지 꽂고 힘들어하시는 와중에 시어머니 혼자 병원밥도 잘 드시고 멀쩡해 보이시는데 머리로는 시어머니를 이해하려 하면서도 마음은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사고 소식에 뒤늦게 달려오셨던 고모님께서 혼자만 멀쩡한 시어머니를 보며 잔뜩 화를 내시며 충격적인 말을 하시는 겁니다. 저 몹쓸 것. 애가 다 죽어가는데 밥이 목구멍에 넘어간다냐? 아무리 그래도 키운 정이 있을 텐데 어떻게 지 혼자 멀쩡할 수가 있어? 우리 중현이가 살지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네. 나쁜 년. 우연히 남편 고모님의 얘기를 듣게 된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키운 정이라면 어머니가 남편을 낳으신 게 아니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너무 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놀란 마음에 아버님께 사정을 여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제가 고모님을 통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 깜짝 놀라시며 한동안 당황해 하시더니 제가 몇 번이나 여쭤보자 그제서야 그간의 비밀을 털어놓으셨어요. 아버님, 고모님이 어머님더러 키운 정도 없다고 화를 내시던데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키운 정이라뇨? 그럼 중현 씨 낳은 게 어머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신가요? 제발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네? 미안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중현이한테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해주는 거였는데 내가 그동안 나 혼자 욕심에 너무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한 것 같구나. 사실 중현이 낳은 친엄마는 따로 있어. 그 사람이 내 전처였는데 안타깝게도 중현이를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 그래서 중현이는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고 나는 혼자 중현이를 키워야 했단다. 그 어린 것이 지 엄마 품에 한번 안겨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짠하던지. 나는 중현이에게 미안하기만 했어. 그래서 혼자서라도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 생각했는데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께서 그 꼴을 두고 보지 못하시더구나. 나는 아직 죽은 집사람 떠나보내지 못해서 세상 가들 생각이 없다는데도 어머니가 애미 얼굴도 모르고 자랄 어린 자식이 불쌍하지도 않느냐며 재혼 자리를 소개해 주시는 거야. 그러다 지금 중현이 엄마를 만났고 고민하다가 중현이를 위한다는 마음에 재혼을 하게 되었단다. 남편의 친어머니가 남편을 낳다 돌아가시자 아들이 혼자 자식 키우며 고생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신 시할머니가 지금의 시어머님을 소개해 두 분이 재혼을 하게 되신 거였어요. 아버님도 어린 자식에게 엄마의 자리가 필요하다 생각하셨고 그렇게 재혼을 하게 되셨지만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은 자식을 걱정하셨던 아버님께서는 두 분 사이에 더 이상 자녀를 두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결혼 생활을 해오셨답니다. 그리고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복잡한 사정을 차마 자식에게 알릴 수 없었던 아버님 때문에 남편조차도 어머니가 친모인 줄 알고 살았던 거죠. 그때 중현이가 모르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어. 자기 엄마가 자기를 낳다가 죽었다는 걸 알면 애가 얼마나 상심이 크겠니. 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가슴이 찢어져서 차마 진실을 말해줄 수가 없더구나. 중현이가 자라면서 말을 해주는 게 나을까 몇 번 고민하기도 했지만 이제 와서 사실을 말한다 한들 누구 하나 좋을 사람이 없겠다 싶었다. 너도 알다시피 중현이 엄마가 중현이에게 살가운 편은 아니잖니. 그러다 보니 중현이도 알게 모르게 상처가 있었을 텐데 그게 사실은 친모가 아니라 그랬다 생각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차라리 무심한 친모가 낫다고 생각해서 더 말을 못했단다.
아니, 나라고 내 자식에게 무심하게 구는 아내에게 섭섭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 사람이라고 그러고 싶었겠나 싶더구나. 낳은 자식이 아니다 보니 친자식 같을 수는 없겠지. 그래도 그 사람 나름대로 엄마 노릇은 잘해줬어. 여자로서 자기 자식도 못 가지고 평생 남의 자식 키워준 것만으로도 고마울 일 아니냐. 그래서 가끔 섭섭하고 속상해도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중현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줄걸. 친모 얘기도 못 해줬던 것이 이제 와서 후회가 드는구나. 미안하다, 아가. 남편도 모르고 있을 진실을 듣게 된 저는 충격과 당혹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동안 시어머니가 남편을 그렇게 대하셨던 게 이해가 갈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은 아무래도 낳은 자식이 아니다 보니 친자식 같을 수는 없었을 거라며 남편에게 애정이 없던 시어머니를 감싸셨지만 그런 아버님의 마음은 이해하면서도 그동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모질었던 것이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친자식으로 키운 것만이 최선이었을지 의붓아들에게 무정하셨던 시어머니가 야속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키워주신 은혜를 모른 척할 수도 없으니 참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는 저는 시어머니를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붓아들이 생사를 오가는 중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동안 남보다 관심이 없던 시어머니가 정말 남편을 자식으로 생각하고 계실지 자연스럽게 의심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당장 남편이 언제 깨어날지 기약도 없는 와중에 그런 걱정이 무슨 소용이냐며 저는 다른 생각은 접어두고 오로지 남편을 살리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 곁을 떠나지 않으며 지극정성 간호했지만 저의 정성이 모자란 건지 남편은 손가락 하나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매일 남편의 몸을 정성스레 닦으며 남편이 눈을 뜨기를 기도했습니다. 혹시 제가 없는 사이에 눈을 뜨면 어쩌나 싶어서 화장실도 마음 편히 가지 못할 정도로 남편 곁을 지키곤 했었죠. 그런 저의 노력이 대단해 보였는지 평소 저희 일에 별 관심 없어 보이던 시어머니까지도 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제 대신 남편 간병을 해주신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제가 뭐가 났던 건지 그런 시어머니를 믿지 못하고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남편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걸 어머니는 모르고 계셨거든요. 너 그러다 쓰러지겠다. 중현이 걱정되는 마음은 알지만 너부터 건강 챙겨야지. 긴 병에 장사 없다는데 그러다 네가 먼저 어떻게 될까 걱정이다 얘. 그러지 말고 중현이는 내가 돌볼 테니까 너는 집에 가서 좀 쉬다 오고 그래. 이럴 때 시어머니 도움받고 그러는 거지. 너는 어쩜 유도리가 없니?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집에서 편히 있겠어요. 저는 차라리 남편 옆에 있는 게 더 편해요. 그러다 너마저 잘못되면 누구 고생을 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쉬엄쉬엄 해라. 너 없는 동안 내가 충현이 돌보면 되지 않니? 어쩌면 너보다 내가 더 잘할 수도 있지. 충현이는 내 아들인데 자식 간병 엄마가 해야지. 아니에요. 저야 아직 젊고 건강하지만 어머님은 연세도 있으시고 원래 몸도 약하시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결혼을 했으면 아내가 간병하는 게 맞죠. 어머님 걱정은 이해하지만 저 정말 괜찮아요. 아휴, 너는 충현이랑 같이 살다가 고집까지 닮아버렸니? 애가 갑자기 왜 이리 고집을 부려? 그래, 사서 고생하고 싶으면 너 알아서 해라. 시어머니는 이러다 저까지 잘못될까 걱정된다며 제 대신 남편의 간병을 자처하셨지만 저는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낳은 자식은 아니더라도 30여 년을 기르신 의붓아들을 설마 해코지 하시겠냐 싶었지만 어머니가 원래 남편이 아플 때에도 걱정하지 않으시던 분이라 제가 그런 시어머니에게 남편을 맡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고생하더라도 제 손으로 남편을 돌봐야겠다 다짐하며 저는 더 열심히 남편을 간병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병원에서 먹고 자며 남편 곁을 떠나지 않던 어느 날 새벽녘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예, 나다. 너 아직 깨어있지? 그렇죠 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아유, 여태 못 자고 아주 유난이다 유난이야. 아니에요. 아까 초저녁에 잠깐 쪽잠 자고 일어나서 괜찮아요. 너 밥은 먹으면서 하는 거니? 그러다 정말 너까지 아프면 날더러 어쩌라고 이리 걱정을 시켜. 네 남편의 시아버지에. 이제 네 차례라 이거냐? 저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 아무튼 지나가는 길에 병원으로 왔다가 네 생각이 나서 내가 휴게실에 너 먹을 것 좀 두고 왔다. 온 김에 네 얼굴까지 보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집에 네 시아버지 혼자 있을 게 걱정돼서 급히 가봐야겠다. 그러니까 너 지금 휴게실 가서 도시락 챙겨 먹어라. 어차피 병실에서는 뭐 못 먹으니까 휴게실에서 편히 먹어. 너 없는 사이에 충연히 일어날 일 없으니까 괜한 걱정 말고. 알겠니? 자정이 넘은 시간에 갑자기 말도 없이 제 도시락을 싸우셨다는 시어머니의 전화에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웬일로 그러시나 싶으시면서도 오신 김에 얼굴 볼 새도 없이 돌아가신다며 도시락만 두고 가셨다는 게 의아하더라고요. 병실에서 휴게실이 거리가 있기는 해도 그 몇 분이 급하실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혼자 계실 시아버지 걱정에 그러신다니 그건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되신 후 자식 걱정에 혼자 회사 일까지 하셔야 하니 오죽 힘드셨는지 아버님도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원 휴게실로 가보았습니다. 그러자 늦은 시간 아무도 없는 휴게실에 덩그러니 도시락통 하나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안을 열어보니 따뜻한 밥에 고기 반찬들이며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 들어있었는데 그걸 보니 시어머니가 정말 저를 걱정해 주신 건지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를 너무 오해하고 있었던 건가 싶어 죄송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저를 걱정하신다면 남편을 걱정하시는 것도 진심일 거라는 생각에 남편이 얼른 일어나 제 대신 그 도시락을 먹었으면 싶은 마음이기까지 했죠. 그렇게 감동을 받으며 도시락을 먹으려던 저는 그 잠시도 남편을 그냥 두는 것이 불안해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남편을 혼자 두는 게 너무 걱정돼서 자리를 비울 때마다 홈카메라를 켜두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평소처럼 자리를 비운 사이 남편을 지켜보려 휴대폰에 깔려있는 홈카메라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병실 안을 찍은 화면에 멀쩡한 모습의 남편이 서서 시어머니와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순간 남편이 깨어난 것으로 생각한 저는 불이 나게 병실로 달려가려 했죠. 그런데 가는 도중 영상에서 나오는 소리에 멈칫할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 화면으로 보이는 얼굴은 제 남편이었지만 그 사람 목소리가 제 남편이 아니었거든요. 그제서야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본 저는 제 남편이 침대에 그대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는 분명 남편과 똑 닮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럼 대체 저 사람은 누구인가 소름이 끼치려는데 병실에 같이 있던 시모가 그 남자에게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제 남편을 닮은 그 남자가 시모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대화 내용으로 그 남자의 얼굴이 왜 그렇게 소름 끼칠 정도로 제 남편과 닮아 있는지도 알 수 있었죠. 엄마,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많은 거예요? 이러다가 그냥 들키면 우리 둘 다 끝장인 거 아니에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엄마가 말했잖아. 그럼 저놈 얼굴 따라 성형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물리게? 그럴 수는 없어. 그리고 어차피 우리들만 입 맞추면
알아차릴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그래. 목소리 다른 거야 사고 후유증이라 하면 그만이고 수술도 여러 번 받았으니 얼굴 좀 달라 보이는 것 정도는 이해하겠지. 거기다 내가 내 아들이라 하는데 누가 토를 달겠니? 저는 마누라 있잖아요.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라며. 그 여자가 자기 남편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나는 불안하니까 저놈을 차라리 죽이자니까요. 애초에 어디 멀리 요양원에 숨겨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숨겨놓는다고 쳐. 그러다가 만에 하나 깨어나기라도 하면 그럼 그때 가서 우리 잘못이 다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겨놓자는 거지. 요즘에는 돈만 주면 그런데 사람 가둬놓는 거 일도 아니야. 지가 뭐라고 우기던 정신병자라고 하면 그만이지. 뭘 할 수 있겠니? 그렇다고 우리 손으로 진짜 사람을 죽여? 그럼 일이 더 커진다 그랬잖아. 어차피 지금도 죽은 거나 다름없는 놈인데 우리가 직접 손댈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게 걱정할 것 없어. 그냥 엄마가 말한 대로 조용한 요양병원에 숨겨놓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의사도 가망 없다 그랬는데 이놈이 갑자기 살아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니? 그냥 이대로 기다리기만 하면 알아서 죽어줄 거고 그 사이에 애 아빠가 먼저 죽고 말 거야. 그럼 그때 가서 우리는 손 싹 틀고 원하는 대로 살면 그만이야. 너는 그동안만 이놈 대신 이 집 아들 노릇 제대로 하면 되는 거고 이 집 재산 네가 다 물려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려고 성형까지 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일을 자꾸 그르치려고 그래? 그르치려는 게 아니라 답답해서 그러죠. 왜 엄마는 매번 저한테 참으라고만 하세요? 나랑 아버지는 그 집 식구들 때문에 숨어 살았잖아요. 엄마 없이 외로웠을 나랑 아버지 생각은 해봤어요? 그러다 결국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우리 둘만 남았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계속 참아야 해요? 저 새끼 때문에 엄마도 모른 척하고 살아왔는데 그냥 다 없애버리면 끝날 일을 뭐하러 그러냐고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야. 내가 그 집 재산 너한테 주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콩을 들였는지 아니? 나라고 너 떼어놓고 싶었겠니? 근데 다른 자식 생기면 유산 안 물려준다 그러는 걸 어떡해? 그래서 내가 너 하나 잘 되게 하려고 수십 년을 참고 살았어. 근데 왜 다 된 밥에 채를 뿌리려고 그래?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저는 너무나 끔찍한 대화 내용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모에게는 오래전부터 내연관계의 남자가 있었고 그 사이에 낳은 자식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시아버지의 아이라고 속여 아이를 시아버지의 친자로 키울 생각이었지만 워낙 강경한 아버님 때문인지 계획대로 되지 않자 여태껏 친자식의 존재 자체를 숨겨왔고 시아버지가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며 유산을 탐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 남편이 사경을 헤매는 사이 시모와 그 친자식이 시아버지 유산을 놓고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 남편이 사고를 당하게 되며 유산을 물려받을 유일한 핏줄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자 그 자리에 자신의 아들을 바꿔치기 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시모에게 친자식이 있었다니 그 사실도 믿어지지 않는데 그 친자식이 남의 얼굴로 성형까지 해서 제 남편 노릇을 대신하려 한다는 게 이성을 잃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시아버지와 남편을 기만한 걸로 모자라서 시아버지를 처리하고 그 죄를 제게 뒤집어 씌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시모를 정말 찢어놓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듣던 저는 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남편을 그렇게 만든 인간이 바로 시모의 친아들이었거든요. 엄마 말처럼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을 거라니까요. 그 아저씨가 당장 죽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다 그 아저씨가 내가 자기 아들 아닌 거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고요. 내가 아무리 연기를 잘한다 한들 들키지 말라는 보장 없잖아요. 혼수 상태였다가 깨어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던데. 이러다 재수없이 틀어지면 그럼 나는 살인미수로 감방 가는 거라고요. 내가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했는데 형량이 1, 2년이겠어요? 거기다 저놈 죽으면 결국 살인죄잖아요.
그럼 최소 몇 년일 텐데. 나는 감옥살이는 죽어도 못해요. 그럴 바에 차라리 싹을 잘라버리는 게 낫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그 아저씨까지 죽여버리고 쟤한테 뒤집어 씌우자고요. 아니면 애초에 그 뺑소니부터 저 여자가 했다고 하면 다 될 일 아니에요? 내가 저놈 대신 살아서 증언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고 당사자가 그렇다는데 누가 의심을 하겠어요? 아이고 그러게 이놈아, 왜 그런 실수를 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내가 너 뺑소니범으로 몰리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 줄 알아? 나야말로 너 감옥 가면 못 살아. 조금만 더 숨죽이고 있으면 엄마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더니 하필이면 그날 술 먹고 운전해서 저놈을 칠 게 뭐야. 사고를 내도 어떻게 이런 끔찍한 우연이 있니 글쎄. 아니요. 저는 이게 차라리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참에 잘된 거죠 뭐. 저 엄마 말만 믿고 숨죽여 산 지 벌써 20여 년이에요. 엄마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그동안 쥐죽은 듯 살기만 했다고요. 아버지랑 나랑 매번 엄마 그리워하면서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요? 근데 만약 저놈이 계속 살았더라면 제가 몇십 년을 더 그렇게 살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참에 다 처리해버리자고요. 저놈이나 저놈 와이프나 저놈 애비나 다 없애버리면 그만이라고요. 의붓아들인 저희 남편에게는 그리 야박하던 시모가 자기 친아들은 얼마나 챙기는지, 남편의 뺑소니범인 자기 자식을 숨겨주고 제 남편의 것을 뺏기 위해 성형까지 시킨 그 모성이 아주 눈물겹더라고요. 그래서 수십 년간 시아버지를 속이고 뻔뻔하게 두 집 살림을 했겠죠. 그래서 두 사람은 자신들의 오래된 계획이 쉽게 들킬 거라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애초에 남의 얼굴까지 뒤집어 쓰고 거짓 인생을 살 생각이었으니 보통 사람들은 생각도 못할 일이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변수가 되었던 거죠. 그렇게 두 인간의 끔찍한 계획을 알게 된 저는 그 자리에서 곧장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에게 제가 찍은 영상을 보여주며 두 사람의 살인 계획을 알렸어요. 경찰들도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기가 막혔는지 영장도 없이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체포해 가더라고요. 하지만 재판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였습니다. 미리 알아차린 덕에 남편이나 제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혹시나 그런 이유로 가벼운 형량으로 풀려나면 어쩌나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제가 녹화한 영상이 증거로 채택되었고 시모의 친자식이 저희 남편을 뺑소니 친 증거까지 발견되며 두 사람은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하여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시모에 대한 진실을 전부 알게 되신 아버님은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아 충격을 받으셨지만 두 사람이 무거운 형량을 받으신 것을 보시고 위안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던 아들이 무사한 것으로 안심하시며 그 후로는 아들을 위해 꿋꿋이 버티셨어요. 남편이 다시 깨어날 날이 올 거라 믿으신 거죠. 저 역시 제발 남편이 깨어나기를 매일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의 노력이 하늘에 닿았던 건지 남편이 쓰러진 지 2년 만에 드디어 의식을 되찾게 되었어요. 기대하지 말라던 의사 선생님도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일이라며 놀라셨으니 정말 기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 후 남편은 재활과 수술을 여러 번 받으며 다시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잠들어 있던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남편도 다 알게 되었지만 적지 않은 충격을 걱정하던 제 우려와 달리 남편은 생각보다 빨리 충격을 털어내었어요. 아무래도 한번 죽다 살아나 보니 모든 게 초연해지는 모양이었죠. 그렇게 남편은 저와 아버님의 도움으로 빠르게 건강과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고 오랫동안 마음고생하셨던 아버님은 다시 깨어난 남편에게 고마워하시며 남편에게 회사를 물려주시고 지금은 노인대학을 다니시며 평안한 노후를 즐기고 계십니다. 어쩌면 아버님은 수십 년 함께했던 짝을 잃어버리셨으니 더 힘드셨을 텐데도 잘 이겨내 주셔서 다행이라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와 남편이 혼자 되신 아버님의 곁을 더 오랫동안 지켜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식구에게 해를 가하려던 그 인간들은 아주 오랫동안 어두운 감옥에서 죗값을 제대로 치르기를 바라네요. 그럼 저와 저희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저희 식구들 앞으로 건강하고 무탈하게 지낼 수 있기를 염원하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